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 묶음,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신경이나 혈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정교한 해부학 지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보이지 않는 구조를 손끝으로 직접 읽어내는 기술, 바로 촉진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두 세계처럼 보이죠? 네, 그렇죠. 하나는 편미경으로 봐야 하는 미시의 세계고, 다른 하나면 손의 감각이라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세계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한번 놓아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인데요. 우리 몸의 복잡한 설계도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 손이 그 설계도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탐험가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신경 신호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현상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뒷목이 뻣뻣하게 굳는 걸 손으로 느끼는 거, 이게 결국 같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아, 오늘 그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 우리 몸의 총사령 부위자 통신망인 신경계부터 출발해볼까요? 모든 신호의 근원인 뉴런이라는 기본 부품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렇죠. 뉴런은 기본적으로 신호를 받는 안테나, 그러니까 수상두리가 있고요. 본체인 신경세포체, 그리고 신호를 멀리까지 전달하는 긴 케이블, 축삭으로 구성됩니다. 네. 그런데 이 축삭 케이블에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그 수초 말씀이시죠? 자료를 보니까 마치 전선을 감싸는 고무 피복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신호가 새어나가지 않게 해주는 절연체 역할인데, 더 재미있는 건 그 피복이 통으로 감싸인 게 아니라 마치 소세지처럼 중간중간 마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디요? 네,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기 신호가 케이블을 따라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마디들을 깡충깡충 건너뛰면서 날아갑니다. 아, 건너뛰면서요? 네, 도약전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이죠. 와, 정말 똑똑한 방식이네요. 이런 뉴런들이 모여서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이루는 거고요. 그렇죠. 크게는 뇌와 척수, 그러니까 모든 걸 결정하는 중앙 서버가 있고, 여기서 뻗어나와서 온몸이랑 연결되는 랜선 같은 말초신경계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말초신경계는 또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오른팔 들어 하고 의식적으로 명령하는 건 최성신경계의 일이고요. 네, 제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건 자율신경계의 일이죠. 말 그대로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자율신경계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서로 정반대 역할을 하는 두 팀이 있다고요? 네, 흔히 엑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에 비유되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교감신경은 싸움 혹은 도주 시스템,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엑셀러레이터예요. 싸움 혹은 도주? 네, 위험을 감지하면 심장을 막 빨리 뛰게 해서 온몸에 피를 보내고 숨을 더 깊이 쉴 수 있게 기관지를 넓히죠. 대신 당장 급하지 않은 소화 기능 같은 건 잠시 꺼둡니다. 아, 그럼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평온한 상태를 만드는 브레이크겠네요? 휴식과 소화. 맞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심박을 안정시키고 소화액을 분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죠. 잠깐만요. 그럼 이 엑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할 수도 있는 건가요? 운전할 때 그러면 차가 망가질 텐데 우리 몸은 괜찮은 건가요? 하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그 둘을 아주 절묘하게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라는 엑셀러레이터가 과도하게 작동하겠죠. 네네. 이때 뒷목이 뻣뻣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목 주변의 미세 혈관들까지 꽉 쥐어짜서 수축시키는 겁니다. 아, 혈관을요? 네, 혈액 공급이 줄어드니까 근육은 산소랑 영양분을 못 받아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신경신호 하나가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적 통증을 만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의 혈관을 조이는 물리적인 현상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장신경계가 제2의 뇌라고 불린다는 내용도 잠깐 나왔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흔히 긴장하면 배 아프거나 소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게 바로 뇌의 불안감이 장신경계에 직접 신호를 보내서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뇌와 장이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경계가 비상사태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럼 그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피를 더 빨리 돌리고 근육에 에너지를 보내는 그 배달원은 누구의 역할인가요? 바로 거기가 혈관계가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몸의 물류 시스템이죠. 물류 시스템. 네, 이 물류 시스템의 배관, 즉 혈관은 아주 튼튼하면서도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겹의 벽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은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코팅된 속막, 바깥쪽은 혈관을 보호하는 바깥막이고요. 그럼 핵심은 그 가운데 층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간막이라고 불리는 이 층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근육이 아까 말한 자율신경계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입니다. 아, 여기서 연결되는군요. 네. 교감신경이 수축해라고 명령하면 이 중간막 근육이 혈관을 꽉 조여서 혈압을 높이는 거죠. 신경의 전개 신호가 혈관의 물리적인 직경을 바꾸는 거군요. 와. 그리고 이 혈관들도 역할에 따라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게 재미있었어요. 네, 그렇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는 대동맥은 이 중간막이 아주 두껍고 고무줄처럼 탄력이 좋다고요. 네. 심장이 쿵 하고 피를 짤 때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심장이 쉴 때 다시 오므라들면서 피를 한 번 더 밀어줍니다.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인 셈이죠.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더 작은 세동맥들은 우리 몸 곳곳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고요. 그 수도꼭지를 통과한 혈액이 드디어 최종 목적지, 온몸에 그물처럼 퍼진 모세혈관에 도착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의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든 모세혈관이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 벽에는 말 그대로 미세한 창문들이 수없이 뚫려 있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죠. 와, 기능에 맞춰서 몸이 스스로 구조를 최적화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정교하네요. 그렇게 임무를 마친 피는 이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요. 그게 정맥이 역할이죠? 네, 그런데 정맥은 동맥과 달리 압력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혈관 안에 판막이라는 일방통행 밸브를 가지고 있어요. 아, 역류 방지턱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혈관벽이 얇고 잘 늘어나서 우리 몸 전체 혈액의 한 3분의 2 정도를 저장하는 거대한 혈액 창고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영양분을 주려고 빠져나간 체액이 전부 다 혈관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그 남은 물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바닥에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건 아닐 테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하수 처리 및 보안 시스템, 바로 림프계입니다. 림프계. 네, 혈관으로 미쳐 돌아가지 못한 조직액을 청소차처럼 수거해서 다시 혈액순환계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만약에 시스템이 고장나면 조직에 물이 고여 몸이 퉁퉁 붓는 부종이 생깁니다. 아, 림프 순환이 안 되면 붓는다는 게 바로 이 원리였군요. 그렇죠. 단순한 하수 처리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도 한다고요. 네,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절은 일종의 군부대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내고 파괴하는 중요한 방어기지죠. 와, 게다가 소장에서 흡수한 지방 성분도 혈관이 아닌 림프관을 통해 운반됩니다. 우리 몸의 위생과 국방, 그리고 특수화물 운송까지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인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보이지 않는 신경망부터 혈관과 림프라는 물류망까지 우리 몸의 인프라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론을 우리 손끝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정말로 느낄 수 있다고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촉진의 매력이죠. 촉진은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몸과 대화하는 기술입니다. 몸과 대화하는 기술. 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예의를 갖춰야 해요. 손톱을 짧게 깎고 차가운 손으로 상대방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손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작정 만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먼저 묻는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부위는 가장 마지막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아픈 곳은 이미 예민해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주변부부터 탐색하면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증도 10점 만점에 3, 4점 이상을 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압력을 조절해야 하고요. 너무 아프게 누르면 오히려 안 좋군요. 네, 너무 아프게 누르면 근육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꽉 굳어버려서 오히려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준비가 끝나면 이제 탐색을 시작하는군요. 자료에 나온 4단계 알고리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단계는 손을 대기 전에 눈으로 먼저 관찰하는 시진. 그렇죠. 탐정처럼 단서를 찾는 겁니다. 양쪽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부어 있는지, 피부색이 다른 곳은 없는지, 근육의 모양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먼저 시각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디어 손을 사용하네요. 2단계. 피부 표면을 가볍게 쓸어보는 표층 촉진. 피부의 온도야 습도, 미세한 부종 같은 정보를 얻는 단계입니다. 염증이 있다면 그 부위가 다른 곳보다 뜨겁게 느껴지겠죠? 이런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겁니다. 표면을 확인했으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심층 촉진.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정말 신기했어요. 가만히 있는 걸 만지는 게 아니라 관절을 움직이게 하면서 근육이나 힘줄이 어떻게 미끄러지는지 따라가는 동적 촉진. 그게 바로 기능적인 평가죠. 구조물이 제자리에서 잘 움직이는지, 움직일 때 뭔가 걸리거나 마찰음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때 손의 다른 부위를 사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넓은 근육의 결을 느낄 때는 손가락 지문이 있는 손가락 패드를 쓰고 아주 국소적인 통증 유발점을 찾을 때는 엄지를 사용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탐색하죠. 와, 마치 카메라의 와이드 렌즈랑 줌 렌즈를 바꿔 쓰는 것 같네요. 하하,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말로만 들으니 아직은 좀 막연한데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 2가지를 따라가 보면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어깨 앞쪽에 있는 위팔 2갈래근 긴 갈래 힘줄, 흔히 알통 근육 힘줄을 찾는 방법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요. 네, 굽히고. 니팔뼈 앞쪽을 만져보면 툭 튀어나온 뼈 2개 사이에 고랑이 하나 만져질 겁니다. 그 고랑 안에 힘줄이 지나가요. 그냥 만져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마법을 하나 부려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아랫팔을 바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아, 네, 돌려보면 그럼 그 고랑 안에서 갑자기 팽팽한 기타줄 같은 구조물이 손가락 밑에서 딱 만져질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힘줄이에요. 아, 뭔가 딱 걸리는 느낌이 나네요. 이게 힘줄이군요. 와.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 어깨를 살짝 바깥으로 돌리면 그 힘줄이 고랑 밖으로 툭 하고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통증이나 마찰감이 느껴진다면 아, 이 힘줄이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몸이랑 대화하는 느낌이네요. 2번째 예시는 무릎 관절선 촉진이었어요. 반월성 연골 손상과 관련이 깊다고요? 네, 무릎을 활짝 굽히고 힘을 뺀 상태에서 무릎뼈 바로 아래에 있는 단단한 힘줄 양옆을 만져보면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네, 있네요. 그곳이 바로 넓적다리뼈와 정강이뼈가 만나는 틈새, 즉 관절선입니다. 그 틈새를 따라 안쪽과 바깥쪽으로 지그시 눌러보는 거죠. 만약 반월성 연골이 찢어졌다면 그 틈새를 누를 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제가 학생 때 처음 이걸 배울 때 아무리 만져도 그 틈새를 못 찾겠는 거예요. 뼈만 만져지고. 그때 교수님이 오셔서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딱 눌러주시는데 그 순간 아, 여기구나 싶었죠. 그 미세한 틈새를 구별하는 손끝의 감각을 익히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건 지식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경험의 영역이죠. 자,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의 전기 신호에서 시작해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따라 여행하고 마침내 손끝으로 살아있는 인체의 구조를 읽어내는 여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혈관을 조이는 현상부터 특정 움직임에서 팽팽해지는 힘줄의 감각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촉진은 그 형태를 통해 기능을 해석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네. 신장의 모세혈관에 창문이 뚫린 형태는 효율적인 여과라는 기능에 맞춰진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무릎 관절의 틈새를 더듬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죠. 머릿속 지식과 손끝의 통찰을 잇는 다리, 그게 바로 촉진입니다. 정말 지식과 감각에 만나는 아하의 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의 손이 촉진을 통해
우리 몸의 조직들이 하는 아주 미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귀를 기울인다. 어깨 힘줄이 끊어지거나 무릎 연골이 다 찢어지는 큰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에 나 요즘 좀 과로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힘줄의 미세한 긴장 변화나 여기 윤활이 잘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관절의 떡볶함을 미리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요? 촉진이라는 기술이 가진 진단 너머에 예방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